시다르타. 헤르만 헤세. 제2부. 일본에 있는 나의 사촌 비렐름 군데르트에게 받침. 카말라. 시다르타는 자신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세계가 변모했고 그의 마음은 매혹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숲을 품은 산 위로 해가 떠오르고 멀리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너머로 해가 저무는 것을 보았다. 밤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파란 허공에 배처럼 떠다니는 초승달을 보았다. 그는 나무, 별, 동물, 구름, 무지개, 바위, 약초, 꽃, 시내와 강을 보았다. 아침이면 덤불 속에서 반짝이는 이슬을, 멀리 푸르고 창백하게 솟은 높은 산들을 보았으며 새들과 벌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벼 이삭 사이로 은빛으로 불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 수천 가지의 다채로운 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해와 달은 늘 빛났고 강물은 늘 포효했으며 벌들은 늘 웅웅거렸다. 그러나 이전의 시다르타에게 이 모든 것은 그저 눈앞을 지나가는 덧없고 기만적인 베일에 불과했다. 그것은 불신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었고 사유를 통해 꿰뚫고 파괴해야 할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존재가 아니었으며 그 본질은 가시적인 것 넘어, 즉 저편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해방된 그의 눈은 이 편에 머물렀다. 그는 가시적인 것을 보고 인식했으며 이 세계에서 안식처를 찾으려 했다. 참된 본질을 탐색하지도 않았고 저 너머의 세계를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 이 세계를 이토록 탐색함 없이, 이토록 소박하게, 이토록 아이처럼 바라보는 것은 아름다웠다. 달과 별은 아름다웠고 시내와 강둑, 숲과 바위, 염소와 금가시벌레, 꽃과 나비는 아름다웠다. 이 세상을 이토록 아이처럼, 이토록 깨어있는 채로 가까운 것에 마음을 열고 불신 없이 걸어가는 것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일이었다. 머리를 내리쬐는 햇살도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고 몸을 식혀주는 숲의 그늘도 시냇물과 우물물, 호박과 바나나의 맛도 이전과는 달랐다. 낮도 밤도 짧게 느껴졌다. 메시가는 바다 위에 돛처럼 빠르게 지나갔으며 그 돛 아래의 배에는 보물과 기쁨이 가득 차 있었다. 시다르타는 숲의 높은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원숭이 무리가 이동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야성적이고 탐욕스러운 노래를 들었다. 시다르타는 암양을 따라가며 교미하는 수양을 보았다. 갈대가 우거진 호수에서는 배고픈 강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강치를 피해 겁에 질린 어린 물고기 떼가 반짝거리며 물 밖으로 튀어올랐다. 강치가 격렬하게 사냥하며 일으킨 급박한 소용돌이 속에서 강한 힘과 열정의 냄새가 뿜어져 나왔다.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존재해왔으나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것들과 함께였고 그것의 일부가 되었다. 빛과 그림자가 그의 눈을 통과해 흘렀고 별과 달이 그의 마음속을 흘러갔다.
길을 가는 동안 시다르타는 제타바나 정원에서 경험한 모든 것, 그곳에서 들은 가르침, 신성한 부처, 고빈다와의 작별, 그리고 존귀한 자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존귀한 자에게 했던 말들을 단어 하나하나 다시금 되새겼고, 자신이 그 당시에는 실제로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말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라워했다. 그가 고타마에게 했던 말, 즉 부처의 보물과 비밀은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깨달음의 시간에 경험했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그 자신이 경험하러 가는 것, 이제 막 경험하기 시작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제 그는 자아를 경험해야만 했다. 그가 자신의 자아가 아트만이며 본질적으로 브라만과 같은 영원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안 지는 오래되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자아를 진정으로 찾지 못했다. 사유의 그물로 그것을 포착하려 했기 때문이다. 육체가 자아가 아니고 감각의 향연이 자아가 아니듯 사유나 이성적인 마음, 배운 지혜, 결론을 도출하고 이전의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발전시키는 습관 또한 자아가 아니었다. 아니, 이 사유의 세계 또한 여전히 이 편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다. 감각의 우연한 자아를 죽인다 해도 사유와 배운 지식의 우연한 자아를 살찌운다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었다. 사유와 감각, 이 두 가지는 모두 아름다운 것들이었으며 그 이면에 궁극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두 가지 모두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놀아야 했으며 어느 쪽도 경멸하거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었다. 양쪽 모두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는 오직 내면의 목소리가 명령하는 것만을 추구하려 했고 그 목소리가 권하는 곳에만 머물고자 했다. 왜 고타마는 그 모든 시간 중의 시간인 그때 깨달음이 덮쳤던 그 보리수 아래에 앉았는가? 그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목소리가 그 나무 아래에서 휴식을 찾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학대나 재물, 정화의식, 기도 중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고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잠이나 꿈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 목소리에 순종했다. 이와 같이 외부의 명령이 아닌 오직 그 목소리에만 순종하는 것, 이처럼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자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가에 있는 한 사공의 지프로 만든 오두막에서 잠을 자던 밤, 시다르타는 꿈을 꾸었다. 고행자의 노란 가사를 입은 고빈다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고빈다는 슬픈 표정이었고 슬프게 물었다.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 말에 시다르타는 고빈다를 껴안고 팔로 감싸 안았다. 그를 가슴으로 끌어당겨 입을 맞추자 그는 더 이상 고빈다가 아니라 여인이었다. 여인의 옷 사이로 풍만한 가슴이 솟아올랐고 시다르타는 그 가슴에 기대어 젖을 마셨다. 그 젖은 달콤하고 강렬했다. 그것은 여인과 남자의 맛이었고 태양과 숲의 맛이었으며 동물과 꽃, 모든 과일과 모든 즐거운 욕망의 맛이었다. 그것은 그를 도취시켰고 무의식의 세계로 인도했다. 시다르타가 깨어났을 때 창백한 강물이 오두막 문 사이로 어른거리고 있었고 숲에서는 올빼미의 어두운 울음소리가 깊고 기분 좋게 울려 퍼졌다. 날이 밝자 시다르타는 주인인 사공에게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사공은 대나무 캔목으로 그를 건너주었고 넓은 강물은 아침 햇살 속에서 붉게 반짝였다. 참으로 아름다운 강이군요. 시다르타가 동행자에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공이 답했다. 아주 아름다운 강이지요. 저는 무엇보다 이 강을 사랑합니다. 저는 자주 강물에 귀를 기울이고 그 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강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웁니다. 강으로부터는 배울 것이 아주 많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은인여. 강 건너편에 내리며 시타르타가 말했다. 당신의 환대에 보답할 선물도 수고에 치를 대가도 제게는 없군요. 저는 집도 없는 사람이며 브라만의 아들이자 사마나일 뿐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공이 말했다. 애당초 대가나 손님이 관습적으로 가져오는 선물 따위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 제게 선물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타르타가 즐거운 듯 물었다. 확신합니다. 이것 또한 강으로부터 배웠지요.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는 것을요. 당신 또한 사만하여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의 우정을 나의 보상으로 삼겠습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헤어졌다. 시타르타는 사공의 우정과 친절에 행복해하며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고빈다를 닮았구나. 그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내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고빈다와 같아. 모두가 감사를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군. 모두가 순종적이고 모두가 친구가 되고 싶어 하며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생각이 적어. 모든 사람들이 아이 같구나. 정오쯤 그는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진흙 오두막 앞에서 아이들이 길바닥을 뒹굴며 호박씨와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몸싸움을 하다가도 낯선 사마나를 보자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쳤다. 마을 끝자락에서 길은 시내를 가로질렀고 시냇가에서는 한 젊은 여인이 무릎을 굽히고 빨래를 하고 있었다. 시타르타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그녀의 흰자위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여행자들 사이의 관습대로 축복의 말을 건네고 큰 도시까지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녀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어린 얼굴에서 젖은 입술이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는 농담을 섞어가며 이미 식사를 했는지 물었고 사마나들이 밤에 숲에서 혼자 자며 여자를 곁에 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물었다. 말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왼발을 그의 오른발 위에 올리고 남녀 사이의 성적인 유희 중 하나인 나무 오르기라고 불리는 몸짓을 취했다. 시타르타는 혈기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다시 꿈이 생각났고 그는 여인에게 몸을 살짝 굽혀 그녀의 갈색 가슴에 입을 맞추었다. 고개를 들자 욕정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짓는 그녀의 얼굴과 수축한 눈동자로 갈망하며 애원하는 그녀의 눈이 보였다. 시타르타 또한 욕망을 느꼈고 성적인 근원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여자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었기에 손을 뻗으려 준비하면서도 잠시 주저했다. 그 순간 그는 경외심으로 전율하며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니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젊은 여인의 웃는 얼굴에서 모든 매혹이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는 발정난
암컷 짐승의 축축한 눈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정중하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고 몸을 돌려 실망한 여인을 뒤로 하고 대나무 숲속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 사라졌다. 그날 저녁이 되기 전 그는 큰 도시에 도착했고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다는 욕구를 느꼈기에 행복했다. 그는 오랫동안 숲에서 살았고 그 전날 밤 잤던 사공의 집 오두막이 아주 오랜만에 머물렀던 첫 지붕이었기 때문이다. 도시 입구에 아름다운 울타리가 쳐진 숲에서 그는 바구니를 든 남녀 하인 무리를 마주쳤다. 그들 한가운데 4명의 하인이 맨 장식된 가마 위에는 여주인이 다채로운 덮개 아래 붉은 베개를 베고 앉아 있었다. 시다르타는 환락의 정원 입구에 멈춰서서 그 행렬을 지켜보았다. 하인들과 시녀들, 바구니들, 그리고 가마와 그 안의 여인을 보았다. 머리 위로 높게 쌓아 올린 검은 머리칼 아래로 매우 희고 섬세하며 영리한 얼굴이 보였다. 갓 쪼갠 무화과처럼 밝고 붉은 입술, 잘 다듬어져 높은 아치를 그리며 그려진 눈썹, 영리하고 경계심 있는 어두운 눈, 초록색과 금색 옷 위로 솟은 맑고 긴 목, 가느다란 손목 위에 넓은 금팔찌를 두르고 쉬고 있는 하얗고 길고 가느다란 손이 보였다. 시다르타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았고 그의 마음은 환희에 찼다. 가마가 가까이 오자 그는 깊게 절했다. 다시 몸을 일으키며 그는 그 희고 매력적인 얼굴을 바라보았고 잠시 높은 아치형 눈썹 아래에 영리한 눈을 읽었으며 정체 모를 은은한 향기를 들이마셨다. 아름다운 여인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정원 속으로 사라졌고 하인들도 뒤따라갔다. 이 매혹적인 전조와 함께 이 도시에 들어가는구나. 시다르타는 생각했다. 그는 즉시 그 정원으로 끌려가는 기분이 들었지만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야 정원 입구에서 하인들과 시녀들이 자신을 얼마나 경멸적이고 불신하며 거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사마나로구나. 그는 생각했다. 여전히 고행자이며 거지야.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는 저 정원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그 길을 지나가는 다음 사람에게 그는 그 정원과 여인의 이름을 물었다. 사람들은 그곳이 유명한 기생 카말라의 정원이며 정원 외에도 그녀가 도시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이제 그는 도시에 발을 들였다. 그에게는 목표가 생겼다. 목표를 쫓으며 그는 도시의 흐름 속으로 자신을 맡겼다. 거리의 물결을 따라 표류하기도 하고 광장에 가만히 서 있기도 했으며 강가의 돌계단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저녁이 되자 그는 건물 아치 그늘에서 일하던 이발사 조수와 친구가 되었다. 그는 비슈누 사원에서 기도하던 그를 다시 만났고 그에게 비슈누와 락슈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날 밤 그는 강가의 배들 사이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이른 아침 첫 손님이 가게에 오기 전 이발사 조수에게 수염을 깎고 머리를 자르게 했다. 머리를 빗고 고급 기름을 발랐다. 그러고 나서 그는 강으로 가서 목욕을 했다. 늦은 오후 아름다운 카말라가 가마를 타고 자신의 정원에 다가왔을 때 시다르타는 입구에 서서 절을 했고 그녀의 인사를 받았다. 그는 그녀의 행렬 마지막에 걷던 하인을 불러 세워 젊은 브라만이
여주인과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후 하인이 돌아와 대기하고 있던 그를 안내했다. 하인은 말없이 그를 카말라가 소파에 누워있는 정자로 인도하고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당신, 어제도 거기 서서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나요? 카말라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어제 당신을 뵙고 인사를 드렸지요. 하지만 어제는 수염을 기르고 머리도 길었으며 머리카락에 먼지가 가득하지 않았나요? 잘 관찰하셨군요.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집을 떠나 사마나가 되었고 3년 동안 사마나로 살았던 브라만의 아들 시타르타를 보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길을 떠나 이 도시로 왔습니다. 도시로 들어오기도 전에 제가 처음 만난 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오, 카말라, 이 말을 전하러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은 시타르타가 시선을 땅에 떨구지 않고 마주한 첫 번째 여인입니다. 이제 다시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을 때 시선을 땅으로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카말라는 미소 지으며 공작 깃털 부채를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물었다. 오직 그 말을 하려고 시타르타가 내게 온 건가요? 그 말을 전하고 당신이 이토록 아름다움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카말라, 당신이 불쾌하지 않다면 당신이 최고의 경지로 통달한 그 예술을 저도 아직 모르기에 당신이 저의 친구이자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말에 카말라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내 친구여, 숲에서 온 사마나가 나를 찾아와 배우고 싶어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긴 머리에 낡고 찢어진 허리 가리개를 한 사마나가 내게 온 적도 없었지요. 많은 젊은이가 나를 찾아오고 그 중에는 브라만의 아들들도 있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고급 신발을 신으며 머리에는 향유를 바르고 주머니에는 돈을 가득 채워옵니다. 오, 사마나여. 나를 찾아오는 젊은이들은 다 그런 모습이랍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저는 이미 당신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미 배우고 있었지요. 수염을 깎고 머리를 빗었으며 머리에 기름도 발랐습니다. 오, 뛰어난 분이시여. 이제 제게 부족한 것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옷, 아름다운 신발, 그리고 주머니 속의 돈 말입니다. 시타르타는 그런 사소한 것들보다 훨씬 더 힘든 목표들을 세웠고 그것들을 달성해 왔다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세운 목표, 즉 당신의 친구가 되어 당신으로부터 사랑의 즐거움을 배우겠다는 목표를 어찌 달성하지 못하겠습니까? 카말라, 당신은 제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가르쳐 주실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도 이미 배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머리에 기름은 발랐으나 옷도 신발도 돈도 없는 시타르타로는 아직 만족하지 못하시나요? 카말라는 웃으며 외쳤다. 아니요, 나의 친구요. 아직 만족스럽지 않네요. 옷을 입어야 해요. 예쁜 옷과 예쁜 신발, 그리고 주머니에는 많은 돈이 있어야 하죠. 그리고 카말라를 위한 선물도요. 숲에서 온 사마나요. 이제 알겠나요? 내 말을 명심했나요? 네, 당신의 말을 명심했습니다. 시타르타가 외쳤다. 그런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어찌 명심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입술은 갓 쪼갠 무화과 같습니다. 카말라.
제 입술 또한 붉고 신선하니 당신의 입술과 잘 어울릴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하지만 아름다운 카말라여, 사랑하는 법을 배우러 온 숲의 사마나가 전혀 두렵지 않으신가요? 작할 때 사이에서 와서 여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멍청한 사마나를 대체 왜 두려워해야 하죠? 오, 사마나는 강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그는 당신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당신을 납치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사마나여. 저는 그런 것이 두렵지 않아요. 어떤 사마나나 브라만이 누군가 와서 자신의 학식이나 경건함, 사유의 깊이를 훔쳐갈까봐 두려워한 적이 있나요? 아니죠. 그것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며 오직 자신이 기꺼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카말라와 사랑의 즐거움도 정확히 그와 같답니다. 카말라의 입술은 아름답고 붉지만 카말라의 의지에 반하여 입을 맞추려 해보세요. 그토록 많은 달콤함을 줄 아는 그 입술에서 단 한 방울의 달콤함도 얻지 못할 거예요. 시다르타, 당신은 쉽게 배우는 사람이니 이것도 배워두세요. 사랑은 구걸하거나 사거나 선물로 받거나 길에서 발견할 수는 있지만 결코 훔칠 수는 없는 것이랍니다. 당신은 잘못된 길을 생각했군요. 당신같이 예쁜 젊은이가 그런 잘못된 방식으로 달려든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거예요. 시다르타는 미소 지으며 절했다. 참으로 그렇군요, 카말라. 당신 말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뻔했네요. 아니요, 저는 당신의 입술에서, 당신 또한 저의 입술에서 단 한 방울의 달콤함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 즉 옷과 신발과 돈을 갖춘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카말라여, 제게 작은 조언 하나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조언요? 왜 안 되겠어요? 숲의 자칼 사이에서 온 가난하고 무지한 사마나에게 누가 조언을 아끼겠어요? 사랑하는 카말라여, 이 세 가지를 가장 빨리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친구여, 많은 이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하죠. 당신은 당신이 배운 것을 해야 하고 그 대가로 돈과 옷과 신발을 요구해야 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얻는 다른 길은 없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할 줄 아나요? 저는 사유할 줄 압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단식할 줄 압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전부입니다. 아, 아니군요. 시를 쓸 줄 압니다. 시 한 수에 입맞춤 한 번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시가 마음에 든다면 기꺼이 그러지요. 제목이 무엇인가요? 시다르타는 잠시 생각한 뒤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읊었다. 그늘진 숲으로 아름다운 카말라 들어서니 정원 입구에는 갈색 피부의 사마나 서 있네. 연꽃의 꽃망울을 본 듯 깊게 절 올리니 미소 띤 카말라 화답하며 고개 숙이네. 신에게 바치는 재물보다 더 사랑스러워라. 예쁜 카말라에게 바치는 이 공양이 더 사랑스러워라. 카말라가 금팔찌가
살랑거리도록 크게 손뼉을 쳤다. 시가 아름답군요. 오 갈색 사마나요. 진실로 이 시에 입맞춤 한 번을 해준다고 해서 제가 잃을 것은 없겠어요. 그녀가 눈짓으로 그를 불렀고 그는 고개를 기울여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에 닿게 했다. 그리고 갓 쪼갠 무화과 같은 그 입술 위에 자신의 입술을 올렸다. 카말라는 오랫동안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시타르타는 깊은 경이로움 속에서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가르치는지, 그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조종하고 거부하고 유혹하는지 느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입맞춤 이후로 앞으로 받아야 할 저마다 다른 수많은 입맞춤의 순서가 정교하고도 검증된 방식으로 이어질 것임을 느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눈앞에 펼쳐진 배울 가치가 있는 방대한 지식과 사물들의 풍요로움에 어린아이처럼 경탄했다. 당신의 시는 매우 아름다워요. 카말라가 외쳤다. 내가 부자였다면 금화를 주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만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기는 어려울 거예요. 카말라의 친구가 되려면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카말라, 당신은 입맞춤을 정말 잘하시는군요. 시타르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네, 그게 제가 할 줄 아는 일이죠. 덕분에 저는 옷과 신발, 팔찌와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부족하지 않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떡하죠? 사유하고 단식하고 시를 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나요? 제식의 노래를 알고 있습니다. 시타르타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는 그것을 부르고 싶지 않군요. 마법의 주문도 알고 있지만 다시는 외우고 싶지 않습니다. 경전도 읽었습니다. 잠깐만요. 카말라가 말을 가로챘다. 읽을 줄 안다고요? 그리고 쓸 줄도. 물론입니다. 할 줄 압니다. 많은 이가 할 줄 알지요. 대부분은 못한답니다. 나도 할 줄 모르고요. 읽고 쓸 줄 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정말 좋아요. 마법의 주문도 나중에는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때 시녀 한 명이 달려와 여주인의 귀에 소식을 속삭였다. 손님이 왔네요. 카말라가 외쳤다. 서둘러 나가세요, 시타르타. 아무도 여기서 당신을 봐서는 안 돼요. 명심하세요. 내일 다시 봐요. 그녀는 시녀에게, 이 경건한 브라만에게 하얀 겉옷을 내주라고 명령했다. 시타르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도 못한 채 시녀에게 끌려 나갔다. 눈에 띄지 않는 길을 통해 정원 별채로 안내받아 겉옷을 선물로 받았고 숲속으로 인도되었다. 시녀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정원을 빠져나가라고 다급하게 훈계했다. 그는 만족하며 시키는 대로 했다. 숲 생활에 익숙했던 그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정원을 빠져나와 울타리를 넘었다. 그는 돌돌 말린 옷을 팔에 끼고 만족스럽게 도시로 돌아갔다. 여행자들이 머무는 여관 문 앞에 서서 그는 말없이 음식을 구걸했고 말없이 쌀 케이크 한 조각을 받았다. 어쩌면 바로 내일부터는 아무에게도 음식을 구걸하지 않게 되겠지. 그는 생각했다. 갑자기 자부심이 타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마나가 아니었다. 구걸하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쌀 케이크를 개에게 던져주고 굶은 채로 있었다. 이곳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참 단순하구나. 시다르타는 생각했다. 어려움이 전혀 없어. 내가 사마나였을 때는 모든 것이 어렵고 고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절망적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쉬워. 카말라가 내게 가르쳐주는 입맞춤 수업처럼 쉬워. 내게 필요한 건 옷과 돈뿐이야. 그뿐이지. 이것들은 작고 가까운 목표들이라 잠을 설칠 일도 없겠어. 그는 이미 도시에서 카말라의 집을 알아두었고 다음 날 그곳을 찾아갔다.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녀가 그를 부르며 말했다.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인 카마스와미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가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한다면 당신을 고용할 거예요. 영리하게 행동하세요. 갈색 사마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에게 당신 이야기를 해두었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사람이니 정중하게 대하세요. 하지만 너무 겸손하지는 말고요. 나는 당신이 그의 하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당신은 그와 대등한 위치가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난 당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카마스와미는 이제 늙고 게을러지기 시작했으니 당신이 마음에 든다면 많은 것을 맡길 거예요. 시다르타는 감사를 표하며 웃었다. 그가 어제와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카말라는 빵과 과일을 가져오게 하여 그를 대접했다. 운이 좋으시네요.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문을 하나씩 열어주고 있잖아요. 어째서죠? 마법이라도 부리는 건가요? 시다르타가 말했다. 어제 저는 당신에게 사유하고 기다리고 단식할 줄 안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그것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카말라, 그것은 많은 곳에 유용하답니다. 두고 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많은 아름다운 일을 저 멍청한 사마나들이 숲에서 배우고 해낸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저께 저는 털이 덥수룩한 거지였지만 당장 어제 카말라와 입을 맞추었고 곧 상인이 되어 돈과 당신이 고집하는 그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죠. 그녀가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없었다면 당신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카말라가 돕지 않았다면 당신이 무엇이 되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카말라요. 시다르타는 몸을 똑바로 펴고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의 정원으로 당신을 찾아왔을 때 나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겠다는 것은 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내린 순간 나는 내가 그것을 완수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도울 것임을 알았습니다. 정원 입구에서 당신과 첫 눈길이 마주쳤을 때 이미 알았지요. 하지만 만약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요? 당신은 원했습니다. 보십시오, 카말라. 돌을 물속에 던지면 그 돌은 가장 빠른 길을 따라 물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시다르타가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내렸을 때도 그와 같습니다. 시다르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사유하고 단식합니다. 하지만 그는 물속을 통과하는 돌처럼 세상의 일들을 통과해 나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말이죠. 그는 이끌리고 자신을 내맡깁니다.
목표가 그를 끌어당깁니다. 목표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영혼에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다르타가 사마나들 사이에서 배운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마법이라 부르고 악령의 소행이라 생각하지요. 악령이 하는 일 따위는 없습니다. 악령 같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누구나 사유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단식할 줄 안다면 마법을 부릴 수 있고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카말라는 그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사랑했고 그의 눈빛을 사랑했다. 친구여, 당신 말대로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시다르타가 잘생긴 남자이고 그의 눈빛이 여인들을 즐겁게 하기에 행운이 그를 향해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죠. 시다르타는 입맞춤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나의 스승이여, 제 눈빛이 당신을 즐겁게 하기를, 그리고 항상 당신으로부터 제게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속에서 시다르타는 상인 카마스와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느 부유한 저택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진귀한 양탄자 사이로 그를 이끌어 어느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는 집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카마스와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매우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가졌으며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매우 영리하고 신중했으며 입은 탐욕스러워 보였습니다. 주인과 손님은 예의 바르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상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브라만이자 배운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상인의 밑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하더군요. 브라만이여, 혹시 궁핍해져서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까? 시다르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궁핍해지지 않았으며 단 한 번도 궁핍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마나들로부터 오는 길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사마나들로부터 오는 길이라면 궁핍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마나들은 아무런 소유물도 없지 않습니까? 시다르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라면 나는 소유물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이며 그러므로 나는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상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유물도 없이 무엇으로 살아갈 계획입니까? 선생님,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소유물 없이 지내왔지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타인의 소유물로 살아온 것이군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결국 상인 또한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말은 잘하는군요. 하지만 상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무언가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는 보답으로 자신의 상품을 줍니다. 정말 그런 것 같군요. 모든 사람은 받고 모든 사람은 줍니다. 그것이 삶이지요.
하지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묻겠습니다.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줍니다. 전사는 힘을 주고, 상인은 상품을 주고, 스승은 가르침을 주며, 농부는 쌀을 주고, 어부는 물고기를 줍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배운 것은 무엇이며 당신이 할 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단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단식 같은 것이 어디에 좋단 말입니까? 그것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선생님.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단식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시타르타가 단식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오늘이 가기 전에 배고픔에 못 이겨 당신의 미치든 어디든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타르타는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는 조급함도 모르고 결핍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굶주림이 자신을 애워싸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을 비웃어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이 바로 단식이 유용한 이유입니다. 당신 말이 맞군요. 사마나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카마스와미는 방을 나갔다가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님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까? 시타르타는 매매 계약서가 적힌 두루마리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하군요. 카마스와미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 종이 위에 나를 위해 무언가 적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종이와 펜을 건넸고 시타르타는 글을 써서 종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카마스와미는 읽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좋고 생각하는 것은 더 좋다. 똑똑한 것은 좋고 인내하는 것은 더 좋다. 글솜씨가 아주 뛰어나군요. 상인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 논의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은 나의 손님이 되어 이 집에서 머물러 주시길 권합니다. 시타르타는 감사를 표하며 수락했고 그때부터 상인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옷과 신발이 주어졌고 매일 하인이 목욕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2번 풍성한 식사가 제공되었으나 시타르타는 하루에 1번만 식사를 했으며 고기를 먹지도 술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카마스와미는 그에게 자신의 무역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상품과 창고를 보여주었으며 계산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고 많이 들었으나 말은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카말라의 말을 떠올리며 그는 상인에게 절대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동등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대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카마스와미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지만 시타르타는 이 모든 것을 마치 규칙을 정확히 배우려 애쓰는 게임처럼 바라보았을 뿐 그 내용이 그의 마음을 울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카마스와미의 집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주인의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녀가 정해준 시간이 되면 그는 예쁜 옷과 좋은 신발을 신고 아름다운 카말라를 방문했으며
곧 그녀에게 줄 선물도 가져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붉고 영리한 입술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유연한 손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여전히 소년 같았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빠지듯 눈이 멀어 탐욕스럽게 쾌락에 빠져들던 그에게 그녀는 기초부터 철저하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즐거움을 주지 않고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의 학파, 그리고 모든 몸짓, 모든 애무, 모든 손길, 모든 시선, 몸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 나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알고 깨우는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연인들이 사랑을 나눈 뒤 서로를 감탄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이긴 만큼 패배한 기분을 느끼지 않은 채 헤어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한쪽도 물러나거나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이용당했거나 이용했다는 나쁜 기분에 휩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름답고 영리한 예술가와 함께 경이로운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학생이자 연인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카마스와미의 사업이 아니라 카말라와 함께하는 이곳이 그의 현재 삶의 가치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상인은 중요한 편지와 계약서를 쓰는 업무를 그에게 맡겼고 모든 중요한 사안을 그와 논의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는 곧 시타르타가 쌀과 양모, 해운과 무역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지만 운 좋게 행동하며 침착함과 평정심에 있어서 상인인 자신을 능가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말을 깊이 이해하고 경청하는 기술에서도 그가 뛰어남을 보았습니다. 이 브라마는 제대로 된 상인이 아니며 결코 상인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사업을 할 때 그의 영혼에는 열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공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태어날 때의 좋은 운명인지 마법인지 아니면 사마나들 사이에서 배운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는 항상 우리의 사업을 단지 놀이처럼 대하는 것 같고 사업이 결코 그의 일부가 되거나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손실에 당황하지도 않는다. 친구가 상인에게 조언했습니다. 그가 맡은 사업에서 이익의 3분의 1을 그에게 주되 손실이 발생했을 때도 같은 금액만큼 책임을 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는 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카마스와 미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이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익이 나면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것을 받아들였고 손실이 나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요. 이번 일은 잘 안 풀렸군요. 실제로 그는 사업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큰 쌀 수확물을 사기 위해 어느 마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쌀은 이미 다른 상인에게 팔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타르타는 그 마을에 며칠 더 머물며 농부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그들의 아이들에게 동전을 나누어 주었으며 결혼식 축제에 참여하고는 자신의 여행에 매우 만족하며 돌아왔습니다. 카마스와 미는 그가 즉시 돌아오지 않고 시간과 돈을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시타르타가 대답했습니다. 꾸짖는 것을 멈추세요. 친애하는 벗이요. 꾸짖는 것으로 성취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면 내가 그 손실을 감수하겠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에 매우 만족합니다. 나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어느 브라만과 친구가 되었으며 아이들을 내 무릎에 앉혔고 농부들은 나에게 그들의 밭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내가 상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건 다 좋은 일이지요. 카마스와미가 분개하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엄연한 상인입니다. 당신이 오직 즐거움을 위해서만 여행을 떠났단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시타르타는 웃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 여행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는 사람들과 장소를 알게 되었고 친절과 신뢰를 받았으며 우정을 발견했습니다. 보세요, 친구요. 만약 내가 카마스와미였다면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자마자 화를 내며 서둘러 돌아왔을 것이고 진정으로 시간과 돈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는 며칠간 좋은 시간을 보냈고 배웠고 즐거웠으며 짜증과 조급함으로 나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그곳에 다시 돌아가 다음 수확물을 사려 하거나 다른 목적이 생겼을 때 친절한 사람들이 나를 반갑고 행복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나는 그때 서두르거나 불쾌함을 보이지 않았던 나 자신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여,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꾸짖음으로 스스로를 해치지 마세요. 이 시타르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오면 그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시타르타는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서로 만족하며 지냅시다. 시타르타에게 그가 주는 빵을 먹어야 한다고 설득하려던 상인의 시도 또한 헛수고였습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의 빵을 먹었으며 정확히 말하면 그들 둘 다 다른 모든 사람의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카마스와미의 걱정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카마스와미는 걱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업 거래가 실패할 위험에 처했든 상품 운송 중에 소실된 것 같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 같든 카마스와미는 그의 파트너에게 걱정이나 분노의 말을 내뱉거나 이마에 주름을 잡고 잠을 설치는 것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결코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카마스와미가 시타르타에게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나에게 배웠다고 비난하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발 그런 농담으로 나를 놀리지 마세요. 내가 당신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생선 한 바구니의 가격이 얼마인지, 빌려준 돈에 이자를 얼마나 붙여야 하는지 정도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전문 분야지요. 나는 당신에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의 카마스와미여.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배우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삼사라. 윤회. 오랫동안 시타르타는 세상의 삶과 쾌락 속에 살았지만 그 일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마나로서 뜨겁게 보낸 세월 동안 죽여두었던 그의 감각들은 다시 깨어났고 그는 부를 맛보았고 쾌락을 맛보았으며 권력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사마나의 본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리한 카말라는 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여전히 생각하고 기다리고 단식하는 기술이었으며 세상 사람들,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에게 여전히 낯설었고 그 또한 그들에게 낯선 존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락한 삶에 둘러싸인 시타르타는 세월이 저물어가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고 꽤 오랫동안 자신의 집과 하인들 그리고 강가 근처 도시 앞의 정원을 소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돈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찾아왔지만
카말라를 제외하고는 그와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타마의 설법 이후 고빈다와 헤어지던 젊은 시절에 정점에서 경험했던 그 높고 밝은 각성의 상태, 팽팽한 기대감, 가르침이나 스승 없이 홀로 서 있던 그 자부심 넘치는 상태, 자신의 마음속 신성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던 그 유연한 의지는 서서히 기억 속으로 사라져 희미해졌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가깝게 들리던 성스러운 근원의 속삭임이 이제는 멀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나들에게 배운 것들, 고타마에게 배운 것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브라만으로부터 배운 것들은 오랫동안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절제된 생활, 생각하는 기쁨, 명상의 시간, 몸도 의식도 아닌 자신의 영원한 실체에 대한 자아의 은밀한 지식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러한 것들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각들이 하나둘씩 물에 잠기듯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도공의 물레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계속 돌아가다가 서서히 힘을 잃고 멈추는 것처럼 시타르타의 영혼 또한 금욕의 바퀴, 사유의 바퀴, 분별의 바퀴를 오랫동안 돌려왔지만 그 바퀴는 이제 느리고 망설이듯 돌아가며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나무의 줄기로 습기가 스며들어 천천히 나무를 채우고 썩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과 나태함이 시타르타의 영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의 영혼을 채웠고 영혼을 무겁게 만들었으며 피곤하게 만들었고 잠들게 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감각들은 살아나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시타르타는 거래하는 법,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법, 여인과 즐거움을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향기로운 물로 목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생선이나 고기, 가금류, 향신료와 단 것을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준비된 음식으로 먹는 법을 배웠고 나태함과 망각을 부르는 포도주를 마시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는 주사위 놀이와 체스를 하는 법을 배웠고 춤추는 소녀들을 구경하고 가마를 타고 이동하며 부드러운 침대에서 자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사마나가 세상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조소 섞인 경멸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마스와미가 병들거나 짜증을 낼 때, 모욕감을 느끼거나 상인으로서의 걱정 때문에 괴로워할 때 시타르타는 항상 비웃음을 머금고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수학의 계절과 장마철이 지나가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알아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그의 조소는 더 피로해졌고 그의 우월함은 더 고요해졌습니다. 늘어가는 재산 속에서 시타르타는 서서히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방식, 즉 그들의 어린아이 같음과 두려움 같은 것들을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들을 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과 닮아갈수록 더욱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없지만 그들이 가진 한 가지, 즉 그들이 자신의 삶에 부여하는 중요성, 그들의 기쁨과 공포 속에 담긴 열정의 양,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에 빠져 있는 두렵지만 달콤한 행복을 시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 여자, 아이들, 명예나 돈, 계획이나 희망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즉 아이의 기쁨과 아이의 어리석음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가 경멸하던 불쾌한 것들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손님들과 시간을 보낸 후 다음날 아침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 생각할 기운도 없이 피로를 느끼는 일이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카마스와미가 걱정거리로 자신을 지루하게 할 때 화를 내거나
참을성을 잃기도 했습니다. 주사위 놀이에서 졌을 때 너무 크게 웃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영리하고 영적으로 보였지만 좀처럼 웃지 않았으며 부유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흔히 발견되는 특징들, 즉 불만, 병약함, 언짢음, 나태함, 그리고 사랑의 결핍과 같은 특징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앓는 영혼의 질병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면사포처럼, 얇은 안개처럼 피로가 시다르타를 덮쳤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짙어지고 매달 조금씩 더 탁해지며 매년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새 옷이 시간이 지나면서 낡아지고 아름다운 색을 잃으며 얼룩이 지고 주름이 잡히고 솔기가 해지며 여기저기 실밥이 드러나는 것처럼 고빈다와 헤어진 후 시작된 시다르타의 새로운 삶은 늙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색과 광채를 잃었고 주름과 얼룩이 쌓였으며 밑바닥에는 이미 여기저기서 추함을 드러내며 실망과 혐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의 가장 좋은 시절에 자신을 깨우고 인도해주던 그 밝고 믿음직한 내면의 목소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아챘을 뿐입니다. 그는 세상과 쾌락, 탐욕, 나태함에 사로잡혔고 마침내 그가 가장 어리석은 악덕이라며 경멸하고 비웃었던 탐욕이라는 악덕에도 사로잡혔습니다. 소유물과 재산, 부유함이 결국 그를 포획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그에게 유희나 하찮은 것이 아니었으며 족쇄이자 짐이 되었습니다. 기묘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시다르타는 주사위 놀이를 통해 이 비천한 의존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사마나가 사라졌을 때부터 시다르타는 돈과 귀중품을 걸고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관습이라며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참여했던 일을 이제는 점점 더 커지는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운 도박꾼이 되었고 그의 판돈이 워낙 높고 대담했기에 감히 그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도박을 했습니다. 게임에서 그 비천한 돈을 잃고 낭비하는 것은 그에게 분노 섞인 기쁨을 주었습니다. 상인들의 가짜 신인부에 대한 자신의 경멸을 그보다 더 분명하고 조롱 섞인 방식으로 보여줄 방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높은 판돈을 걸고 무자비하게 도박을 하며 자신을 증오하고 비웃었습니다. 수천을 따고 수천을 내던졌으며 돈을 잃고 보석을 잃고 시골 저택을 잃었다가 다시 따고 다시 잃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느끼는 그 끔찍하고 몸서리치는 공포, 높은 판돈을 잃을까 걱정할 때의 그 공포를 그는 사랑했고 항상 새롭게 하려 했으며 그것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 애썼습니다. 포만감과 미적지근함, 두남으로 가득 찬 삶의 한가운데서 오직 그 감정 속에서만 여전히 행복과 같은 것, 취기 같은 것, 고양된 삶의 형태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손실을 본 후에는 항상 새로운 부를 얻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고 더 열성적으로 무역을 추구했으며 채무자들에게 더 엄격하게 돈을 갚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도박을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이며 계속해서 재물을 탕진하고 부에 대한 경멸을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다르타는 손실이 발생하면 평정심을 잃었고 제때 돈을 받지 못하면 참을성을 잃었으며 거지에 대한 친절함과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거나 빌려주던 마음씨도 잃어버렸습니다. 주사위 한 번에 수만큼을 걸고도 웃던 그가 사업에 있어서는 더 엄격하고 좀스러워졌으며
때때로 밤마다 돈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악한 마법에서 깨어날 때마다 침실벽 거울 속에서 늙고 추해진 자신의 얼굴을 발견할 때마다 수치심과 혐오가 밀려올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새로운 게임으로 도망치고 섹스와 술이 가져다주는 정신적 마비 상태로 도망쳤다가 다시 소유물을 쌓고 얻으려는 욕구 속으로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이 의미 없는 순환 속에서 그는 달리고 또 달리며 지쳐가고 늙어가고 병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꿈 하나가 그에게 경고를 보내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카말라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그녀와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나무 아래 앉아 대화를 나누었고 카말라는 슬픔과 피로가 깃든 사려 깊은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고타마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고 그의 눈이 얼마나 맑았는지, 그의 인매가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웠는지, 그의 미소가 얼마나 인자했는지, 그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평화로웠는지에 대해 듣고 또 들어도 질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고귀한 부처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고 카말라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아마 곧 나도 그 부처를 따르게 될 거예요. 나의 정원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고 그의 가르침 아래 귀의하겠어요. 하지만 그 후 그녀는 그를 유혹했고 고통스러운 열정으로 사랑을 나누며 그를 자신에게 묶어두었습니다. 마치 이 덧없고 허무한 즐거움에 마지막 달콤한 한 방울까지 짜내려는 듯 울며 그를 물어뜯었습니다. 쾌락이 죽음과 얼마나 밀접하게 닮아 있는지 시다르타에게 이토록 기묘하게 분명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곁에 누웠고 카말라의 얼굴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 아래와 입가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두려운 명문을 읽었습니다. 가을과 노년을 연상시키는 미세한 선들과 가느다란 주름들의 명문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회색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섞여 있는 40살의 시다르타 자신처럼 말입니다. 카말라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피로가 쓰여 있었습니다. 행복한 목적지가 없는 긴 길을 걸어온 피로, 시들기 시작하는 피로, 그리고 아직 말하지 않았고 어쩌면 스스로 의식하지도 못했을 숨겨진 불안, 즉 노년에 대한 공포, 가을에 대한 공포, 죽어야 한다는 공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거부감과 감춰진 불안을 가득 품은 채 한숨을 쉬며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자신의 집에서 무희들과 술로 밤을 보냈습니다. 비록 그것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료 귀족들에게 자신이 그들보다 우월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많은 술을 마시고 자정이 훨씬 지난 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하면서도 흥분된 상태였고 눈물과 절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헛되이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지근하고 역겨운 술맛처럼, 너무 달콤하고 둔한 음악처럼, 무희들의 너무 부드러운 미소처럼, 그녀들의 머리카락과 가슴에서 나는 너무 달콤한 향기처럼 온몸으로 스며드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향유를 바른 머리카락, 입에서 나는 술 냄새, 축 늘어진 피로감과 생기 없는 피부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마신 사람이 고통스럽게 그것을 토해내고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잠 못 이루는 이 남자는 이 엄청난 혐오의 폭발 속에서 이러한 즐거움과 습관, 이 모든 무의미한 삶과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했습니다.
새벽빛이 밝아오고 집 앞 거리에서 첫 활동이 시작될 때가 되어서야 그는 약간의 잠이 들었고 잠시 의식을 잃는 짧은 수면을 취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카말라는 금으로 된 세 장의 희귀한 작은 노래하는 새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새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항상 노래하던 새가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주의를 끌어 새장 앞으로 다가갔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새가 죽어서 바닥에 딱딱하게 굳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새를 꺼내 잠시 손에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본 뒤 창밖거리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끔찍한 충격을 느꼈고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마치 죽은 새를 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가치와 선한 것들을 다 던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이 꿈에서 깨어난 그는 깊은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가치 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것, 맛있거나 간직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의 손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변에 버려진 조난자처럼 홀로 텅 빈 채 서 있었습니다. 침울한 마음으로 시따르타는 자신이 소유한 정원으로 가서 대문을 잠그고 망고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심장에서는 죽음을 느끼고 가슴에서는 공포를 느끼며 자신의 안에서 모든 것이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끝이 나는 것을 감각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점차 그는 생각을 가다듬었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첫날부터 삶의 모든 경로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행복을 경험하고 진정한 지복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던가? 오, 그래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소년 시절 브라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그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거룩한 구절의 낭송과 학자들과의 논쟁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인 이 앞에는 길이 놓여 있다. 신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청년 시절 모든 사유의 목표가 그를 같은 목표를 쫓는 군중으로부터 뜯어내어 위로 끌어올렸을 때, 그가 브라만의 목적을 위해 고통 속에서 분투했을 때, 얻어진 지식이 그에게 새로운 갈증만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때 다시 그는 갈증과 고통 속에서 바로 그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아가라. 나아가라. 너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집을 떠나 사마나의 삶을 선택했을 때 이 목소리를 들었고, 사마나를 떠나 그 완성자에게 갔을 때, 그리고 다시 그로부터 떠나 불확실한 곳으로 향했을 때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고도에도 도달하지 못했는가? 높은 목표도 갈증도 고향도 없이 작은 쾌락에 만족하며 결코 충족되지 못한 채 그의 인생 행로가 얼마나 평탄하고 무미건조하게 흘러왔던가. 이 수많은 세월 동안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 아이들처럼 되기 위해 애쓰고 갈망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그의 삶은 그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의 것이 아니었고, 걱정도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카마스와미 사람들의 전 세계는 그에게 놀이일 뿐이었고, 구경하는 취미자 희극이었을 뿐입니다. 오직 카말라만이 소중했고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도 그러한가? 그가 여전히 그녀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그녀가 그를 필요로 하는가? 그들은 끝나지 않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놀이의 이름은 삼사라, 아이들을 위한 놀이였습니다. 한두 번, 10번 정도는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일지 모르지만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놀이란 말입니까? 그때 시다르타는 이 모든 유희가 끝났음을, 더 이상 그것을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몸에 전율이 흘렀고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죽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망고나무 아래 앉아 아버지를 생각하고 고빈다를 생각하고 고타마를 생각했습니다. 카마스와미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들을 떠나야만 했단 말인가. 밤이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별들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내 정원, 나의 망고나무 아래 앉아 있구나. 그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망고나무를 소유하고 정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을까? 옳은 일이었을까? 어리석은 장난은 아니었을까? 그는 이것 또한 끝냈습니다. 이것 또한 그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망고나무에게 작별을 고하고 정원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날 하루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에 강한 허기를 느꼈고 도시의 집과 자신의 방, 침대,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피곤하게 미소 지으며 몸을 떨었고 이러한 것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같은 밤의 시간에 시다르타는 자신의 정원을 떠났고 도시를 떠났으며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카마스와 미는 그가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사람들을 시켜 그를 찾게 했습니다. 카말라는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다르타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던가요? 그는 사마나가 아니었던가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 순례자가 아니었던가요?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을 때 그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상실의 고통은 있었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를 그토록 애정어린 마음으로 끌어안았고 그에게 완전히 소유되고 관통되는 기분을 한 번 더 느꼈다는 사실에 행복해했습니다. 시다르타가 실종되었다는 첫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금으로 된 새 장에 희귀한 노래하는 새를 가두어둔 창가로 갔습니다. 그녀는 새 장문을 열고 새를 꺼내 날려보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았고 집 문을 잠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시다르타와 마지막으로 함께했을 때 그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